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 때문에 국가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지금 1m만 올라가도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한 6, 7mm 정도 속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입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들은 이미 해안에 방벽을 쌓는 그런 형태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해수면 상승입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조유관측소라고 부르는 곳에서 해수면 고도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탑재된 고도계라는 센서에서는 인공위성으로부터 그 해 표면, 바다 표면까지의 거리를 계속 측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해수면이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지구 평균, 공간적으로 다 평균한 그 해수면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관측이 됐고, 여러 연구 결과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은 이제 과학적인 팩트가 맞고, 지금 오늘날의 해수면 상승률은 전지구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3mm에서 4mm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3, 4mm 그러면 1년에 요만큼씩 올라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은 이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지구 표면의 이 바다 면적 곱하기 이 높이만큼의 부피가 늘어난 거죠. 지구 표면 바다 면적 자체가 육지 면적보다도 2배나 넓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이만큼을 곱한 만큼의 바닷물이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이 증가를 매년 이만큼씩 하고 있는 거고, 해수면은 원래 자연적으로 계속 오르내리는데 기준이 되는 평균 해수면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수면에 어떤 이런 오르내리는 변화가 있어도 평균 해수면이 과거에는 낮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과거에 범람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도 점점 범람해지고 침수 피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3, 4mm의 물 부피를 따지면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게 있을까? 제가 뭐 수치로 그걸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뭐 보통 우리 뭐 올림픽 규격 수영장 뭐 몇백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양강 댐 이런 데서 저수지의 댐 뭐 이거 크다 이러지만, 그런 저수지 뭐 10개, 20개 이런 게 아니라 100개, 1000개가 아니라 막 수십만 개 막 이런 정도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거대한 양이죠. 예, 이태리에서는 이제 베네치아 같은 데 보면은 침수 피해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아쿠아엘타 이러면서 찰랑찰랑 물이 이렇게 넘어와서 막 장화 신고 다니고 이미 2019년도에도 큰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베네치아에서 53년 만에 최대의 어떤 그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었었다 그러고요. 해수면이 뭐 1m 이상, 1m 87cm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꼭 기후변화에 관련된 해수면 상승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지반 침하도 있고 기상, 대기 조건이 바뀔 때 해수면을 누르던 이런 압력이 바뀌고, 또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의 움직임이 있고 하다 보면 특정한 곳에는 해수면이 많이 쌓여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반까지 침하되면 더 침수 피해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태리, 베네치아 같은 데 이런 침수 피해들이 자꾸 많아지고 이러니까 모세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방벽을 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잠겨 있다가 해수면이 높아질 때는 방벽이 세워지면서 육지로 범람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 프로젝트는 굉장히 그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2017년도 6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는 뭐 8조 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대한 방벽을 평소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상태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침수 피해로 겪게 될 그런 경제적 피해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효용성이 있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리케인 시즌에는 항상 허리케인이 부근으로 많이 지나갑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열대성 저기압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열대성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거기 때문에 해수면을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게 접근할 때는 침수 범람 피해를 많이 가져오게 되죠. 허리케인 샌디
당시가 그 뉴욕 강타했을 때 44명의 그 사망자가 있었다 그러고요. 11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액도 190억 달러, 지하철도 4일 동안 운행을 아예 중단해야 될 정도가 됐었고, 해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 오면서 폭풍 해일에 의해서 2m 40cm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방벽을 쌓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4억 5천만 달러, 우리 원화로는 1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4km 해안을 따라서 5m 높이의 방벽을 이렇게 건설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모든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제 비용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복구 비용, 그 경제적인 손실액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도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도시 자체가 낮은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다가 지금 대형 방벽을 쌓는데 그럼 어느 높이로 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겠죠. 에펠탑 2개 정도 이 정도 높이는 쌓아야 해수면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방벽의 높이에 따라 예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정도 높이를 쌓으려니까 거의 뭐 1년에 6조 원? 그 정도 예산을 44년 동안 투입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텐데 델타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네요. 전 지구적으로 지구 평균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지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어떤 곳은 오히려 내려가는 곳도 있어요. 아주 제한적인 곳이긴 하지만 전 지구적인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는 만조시에 태풍이 왔을 때 해안가 저지대만 침수 피해를 겪는 게 아니라 더 안쪽에 대도시까지도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바뀌니까 침수 피해 범위가 훨씬 커진다는 그런 것이고요.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 때문에 국가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곳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도양의 몰디브 같은 나라들, 태평양의 투발루,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국토를 이루고 있는 여러 섬들 중에서 일부가 이미 뭐 잠기거나 그래서 해수면이 지금 1m만 올라가도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한 6, 7mm 정도 속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는 따뜻한 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과거보다 그 해수의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효과들 때문에 울릉도 같은 곳들은 다른 곳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예를 들면 남서 해안에 이제 그런 지반 침하가 많이 되는 뭐 흑산도 사례 같은 것이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에도 그렇고요. 이제 포항도 포항 안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이 상대적으로 침하율이 더 높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수면의 어떤 변동, 자연적인 변동, 대조기에 만조시에 강력한 태풍이 이렇게 접근한다. 우리가 대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뉴스 기사에서 2030년에 한반도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 기사가 팩트인지. 그게 이제 아마 클라이밋 센트럴 자료를 인용을 했을 텐데요. 클라이밋 센트럴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에다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태풍 같은 것들이 강하게 오니까 남서 해안이라든가 이런 지대가 낮은 이런 곳들에는 2030년만 돼도 침수 피해를 겪고 뭐 30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천공항 같은 곳들이 침수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느 정도 속도로 각각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실제 미래 우리나라 주변 평균 해수면을 얼만큼으로 만들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아직 어렵고요. 그러니까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냥 서서히 올라와서 농업에 어떤 지장을 준다거나 우리 해안가에 보통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단적인 그런 해수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평균 해수면이 좀 달라진다는 건 수심이 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수심이 달라지면 이제 파의 전파 속도가 달라지면서 파가 이렇게 굴절하고 이렇게 입사하는 패턴이 바뀝니다. 해안에 들어오는 파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모래, 부유사라 그러죠. 우리 부유사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모래 이동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해안선도 달라지고 해안에 침식되는 곳, 퇴적되는 곳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해안 침식이 많이 되는 곳들은 해안가 가까이에 뭐 건물이나 이런 시설을 해놓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위험해지고 그 뭐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중요한 시설들이 다 해안가에 있거든요. 냉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본 설계 기준이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파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문제는 100년에 한 번 올 것이 기후가 바뀌면서 해수면이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100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뭐 1, 2년마다 계속 찾아오는 시설을 대처해서 뭐 방벽을 올리든가 뭔가 대처를 잘 하지 않으면 굉장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닷물의 수온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고 온실효과가 점점 강화되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는 거의 일정한데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복사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되는 에너지의 대부분 90% 이상을 태양이 흡수하기 때문에 바닷물의 수온이 증가를 합니다. 바닷물도 물이기 때문에 열 팽창을 해서 수온이 올라갈수록 부피가 증가하죠. 해저면이 내려가는 게 아닌 이상 해수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융빙수, 빙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있는 빙하, 해빙이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육지에 있던 빙하, 육빙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니까 바닷물의 절대 질량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에 있는 아주 거대한 그 빙하들의 두께를 200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2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빙상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 빙하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열팽창 효과와 융빙수 효과를 합치게 되면 실제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과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1대1로 절반 정도씩 영향을 미쳤었는데 열팽창 효과보다 융빙수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래서 해수면 상승 속도 자체가 과거에 상승하던 속도에 비해서 더 빨라졌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가장자리, 서남극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빙하마다 녹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얇아지는 곳들 중에는 표면부터 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서 표면이 녹는 게 아니라 이 빙하의 아랫부분을 바닷물이 파고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녹이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 깨물어 먹으면 빨리 녹는 것처럼 와르르 쪼개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바다로 흘러가는 원미리 가면 저 녹았던 빙하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기후변화 대응이 다 마찬가지인데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나타나서 한 방에 기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사람들이 많이 제시를 해요. 기후공학적인 아이디어, 지오 엔지니어링,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후공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은 지구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빙하가 이렇게 따뜻한 물이 들어가서 여기를 자꾸 녹이니까 이 따뜻한 물 들어가는 곳에 제방을 쌓아서 막아보자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이 들어가서 얼음의 아랫부분을 녹이는 그 얼음의 아랫부분을 얼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를 드라이 시켜서 얼리자거나 그 다음에 이 빙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빙붕이 흘러나오니까 지지대를 세워서 이게 못 흘러나오게 막아주자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하려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 막자고 뭐 우주의 반사경을 만들자 뭐 여러 가지 바닷물에 기포를 많이 만들어서 반사율을 높이자 그런 거 했다가 잘못됐을 때 큰일 난다. 부작용 그런 것을 경고한 영화가 저는 설국열차. 영화 설국열차에 보면은 그 설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성층권에 이산화황을 뿌려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를 차단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잘못돼서 온도는 잡았지만 눈이 계속 내려서 전 세계가 다 계속 눈으로 덮이는 그 기후공학의 어떤 위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전망인데요. 이번 세기 말, 그러니까 2100년까지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지,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시나리오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올라갈 수준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지구 평균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구 평균 온도도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도, 1.1도 이 정도 올라갔는데 앞으로 한 10년 안에 1.5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1.5도까지는 거의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많이 노력을 하면 그 효과가 10년 후 정도부터는 분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했을 때는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탄소 배출을 많이 감축하고 탄소 중립으로 2050년까지 가고 이런 노력들을 했을 때는 1.5도 수준까지 10년 만에 올라가서 1.5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2100년까지 갈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1.1도 수준에서도 각종 기상이변 이런 걸 경험하니까 1.5도 수준에서는 더 심하게 경험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라도 인류가 지구에 거주를 할 수는 있는 그런 지구로 갈 수 있는데
있는데 티핑 포인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 특이점이 1.5도와 2도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마지막 남은 20년 안에 거주 가능한 지구로 갈 것이냐, 거주 불가능한 지구로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